이것도 모르면서 취업하려고의 세법편입니다. 이 책의 목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세법 지식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본 교재는 5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것입니다. 즉 대부분은 회사에 취직해서 근로소득자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의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이후에 회사를 그만두고 조그마한 사업을 운영한다 했을 때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금, 그 사업이 커지게 돼서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의 기업을 운영한다 했을 때 법인 기업의 세금, 그리고 소득이 많아질 경우에 대부분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세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본 강의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혼자 보더라도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핵심 개념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근로소득자의 세금인데, 근로소득자의 세금을 살펴보려면 우리가 소득세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먼저 그래서 소득세법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개인이죠, 개인. 이걸 이제 자연인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고, 과세 대상은 소득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소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한 소득인지 그 기간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소득세 세율을 보니까 이처럼 세율이 소득이 증가하면서 세율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이걸 누진세율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세금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세 대상 소득의 분류인데 우리가 소득을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하고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과세를 하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은 종합소득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고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어쩌다 한번 발생하는 소득이에요. 양도소득은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하고 어쩌다 발생하는 소득하고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과세를 하느냐? 그거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래. 자,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각각 1,000만 원씩 있다라고 하면 이걸 따로따로 과세를 했을 때, 자 여기 봐요. 세율이 몇 프로냐면 1,200만 원 이하는 6%죠. 그러면은 각 60만 원씩 과세가 되니까 180만 원의 세금이 계산이 되는데, 요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3,0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게 되면 1,2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 프로? 15% 세금을 매기니까 72만 원 플러스 1,800에 15% 하게 되면 342만 원이 되는 거라. 이렇게 한꺼번에 과세를 했을 때 세금 자체가 더 많이 계산이 되죠. 그래서 세법에서 지금 현재 소득세법은 일상적으로 발생한 소득하고 어쩌다 발생하는 소득을 분류해서 과세를 하더라 하는 거.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발생한 소득도 다시 구분을 했어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복권 담정소득이나 일시적으로 뭐 어디 강연하고 받은 소득, 뭐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득세법은 일상적으로 발생한 소득하고 어쩌다 발생한 소득 이렇게 구분해서 과세를 하고, 또 일상적으로 발생한 소득 자체도 이렇게 성격별로 구분해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과세를 한다 하는 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 자,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인데 이 종합소득에서도 이거를 따로 분리해서 과세할 수도 있고 종합해서 과세할 수도 있고, 대표적인 게 요 금융소득이에요. 이게 이자, 배당소득, 요 금융소득에 대해서 2천만 원 이상이면 묶어서 과세하고 2천만 원이 안 되면 분리해서 과세하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유리해요? 여기서 봤듯이 분리해서 과세하는 게 유리하죠. 그죠? 그래서 2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하겠다. 그게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다 하는 얘기예요. 응? 자, 일단 그 정도만 하고 요 부분은 요 밑에 다른 사례 가지고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원천징수 제도인데, 그래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대신해서 소세를 징수해서 정부에 납부하는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금 회사에서 월급을 줄 때 말이에요. 종업원에게 월급이 100인데 여기서 90만 주고 10원만큼은 떼가지고
세무서에 납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조세를 징수해서 정부에 납부하는 거, 또는 우리가 이자 소득이 발생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거 통장에 찍히는 거는 90만 찍히고 10원만큼은 세금으로 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원천징수 대부분이 뭐냐? 이자 소득이나 이자 배당 소득, 근로소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원천징수와 관련된 얘기인데, 근데 원천징수 자체도 둘로 구분이 돼.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고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고. 완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야, 이게. 예납적 원천징수는 임시로 원천징수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있고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있고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 이자 배당 소득이 1,000만 원이고 사업소득이 2,000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150만 원 원천징수가 됐다 이거야. 그러면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2,000만 원에 대해서는 150만 원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됐어. 끝난 거야. 이걸 보고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그런다. 그러면 납세자는 요 2,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돼요. 2,000만 원에 대해서. 2,0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면은 여기 세율 구조상 여기 72만 원 하고 800만 원에 대해서는 15%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서 지금 3,000만 원이 됐다라고 가정해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종합해서 과세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총 소득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5,000만 원이 되는 거고. 그러면, 자, 5,000만 원일 때 세금 계산해보면, 여기 봐요. 5,000만 원일 때, 이게 582만 원 하고, 5,000만 원, 이게 4,600만 원 초과된 게 400만 원이니까 400만 원이 24%. 이렇게 하면 총 얼마의 세금이 나오냐면 678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이게 원천징수 당한 요거는, 원천징수 당한 거는 450만 원은 기납부, 미리 납부한 세금이다, 이런 얘기고, 나머지가 이제 이것만큼 추가로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2,000만 원 이하일 때하고 2,000만 원 이상일 때 어떤 식으로 과세되는지 이해되죠? 이 원천징수하고 같이 묶어서. 그래서 이렇게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거. 그걸 완납적 원천징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2,000만 원 이상일 때는 이거는 예납적 원천징수다 하는 거. 나중에 다시 종합해서 과세가 되고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금액만큼은 기납부세액으로 총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하는 얘기예요. 응? 그 다음에 이 완납적 원천징수도 대표적인 게 퇴직소득이, 퇴직소득. 우리 퇴직금 받고 되면 그 소득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잖아. 그렇지?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이라는 건데, 우리 대부분 근로소득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건데, 회사에서 말이에요. 종업원이 이 근로소득 외에 소득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이 종업원의 소득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는 거, 정산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언제 하느냐? 다음 연도 2월분 소득을 지급하는 때. 그래서 대부분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회사가 이 종업원의 소득이 이 근로소득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소득세를 계산해 주는 거, 정산해 주는 걸 말한다 하는 얘기예요. 자, 소득세는 원래 신고납부제도야. 신고납부제도. 그래서 원칙적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 연말정산으로 다 소득세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됐다라고 하면 그걸 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 연말정산이 잘못됐어, 또는 근로소득 외에 다른 부업으로 사업소득을 해, 사업소득이 있어, 이러면 어떻게 돼야 돼? 과거에 냈던 세금하고 소득하고 합쳐서 다시 5월달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응? 근로소득만 있으면 관계없는데 다른 소득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다음 연도 5월달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하는 거. 그다음에 납세지는 주소지예요. 주소지. 무슨 얘기냐면 경기도 파주에 사는 사람이 있어. 근데 사업은 신촌에서 해. 그럼 어디다 세금을 내냐? 파주에다 세금을 낸다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소득세 계산 구조를 봤는데 그걸 토대로 근로소득세를 한번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걸 보자고.
지금 근로소득세 계산 구조를 보면 총 금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해서 근로소득 금액을 구하는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는 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 근로소득 공제라는 거는 비용 성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 일반 근로소득자의 경우에 비용으로 어떤 항목을 인정해 줄 것인가, 또 얼마만큼 인정해 줄 것인가, 이걸 산정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냥 세법에서 일률적으로 요 금액만큼을 비용으로 보겠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종합소득공제인데, 뭐 부양가족이 있다든지 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지출을 했을 때 그것만큼 다시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과세 표준이 되고, 거기에 이제 산출세액이 되는데, 또 일정 금액 근로소득에서 세액 공제해 주는 게 있어요. 계산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한다 그랬는데, 원천징수를 할 때, 매월 원천징수를 할 때 이 간이세액표라는 게 있어요. 그 간이세액표를 보고 원천징수를 그냥 했다가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이제 그때 구체적으로 다시 정확하게 계산해 놓는 거야. 이제 이 매월 월급을 지급을 할 때, 월급 받을 때는 간이세액표에서 간단하게 세금 계산을 하고 연말정산 때 정확하게 세금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원천징수 할 때 소득세만 떼는 게 아니라 지방소득세 소득분인데, 이게 옛날에는 이제 주민세라고 얘기를 했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이런 것까지 다 한꺼번에 다 원천징수가 되니까 그거 감안하고. 자, 연말정산과 확정신고인데 요걸 한번 보자고요. 사례를. 이자소득이 200만 원이고 28만 원만큼 원천징수 당한 게 있어, 세금이.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분리과세 되는 거죠.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되는 거예요. 따로 분리해서. 그리고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됐다. 그러면 이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지금 180만 원 세금이 지금 연말정산에서 납부가 됐는데, 이 사람은 만약에 사업소득이 없으면은 이걸로 끝나지만 사업소득이 있기 때문에 5월 달에 이걸 합쳐서 세금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3,500만 원이고 세금이 417만 원인데, 과거에 그 연말정산에서 180만 원 세금 낸 게 있으니까 신고납부세액이 237만 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로소득만 있다 그러면 연말정산으로 그냥 다 모든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되지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고 그랬을 때는 다음년 5월 달에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하는 거.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의 범위와 근로소득 금액 계산하는 걸 한번 보자고요. 근로소득의 범위인데, 일단 회사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이 근로소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일정 금액은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야.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매기겠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업무와 관련된 교육비, 본인의 교육비인데 자녀 학자금은 과세되는 거예요. 월 20만 원 이내 자가 운전 보조금, 그다음에 교원의 연구 보조비, 기자의 취재 수당 중 월 20만 원 이내, 그다음 월 10만 원 이내 식대, 이런 것들이.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있는데,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고, 요게 이제 일반적인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회사로부터 받은 소득 중에 요 부분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하는 얘기. 그 다음 근로소득 금액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데, 그래야 소득이 계산이 되는데, 이 비용을 근로소득자의 경우에 비용을 얼마만큼 인정해주고 어떤 걸 비용으로 할 것이냐, 이게 산정하기 곤란하니까 비용 성격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데, 산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500만 원 이하는 80%, 그다음에 1,500원까지는 또 50%, 3천만 원까지는 15%, 이렇게. 그다음 10%, 5%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 참조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근로소득 금액에서 다시 이렇게 부양가족이라든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었을 때, 또 신용카드 등을 썼을 때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데, 그걸 종합소득공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인적공제 자체는 여러분 교재를 참조하면 그게 다 나와 있죠. 이거 굉장히 복잡해요. 자기한테 해당되는 것만 찾아서 이게 금액이 얼마 공제되는지 따지면 되는 거고, 특별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같은 거 지출했을 때 요걸 공제해 주는 건데, 요거하고 100만 원 중에 선택을 한다는 얘기인데, 대부분 이 항목별 공제가 더 금액이 크니까
항목부 공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따라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여러분 따져봐야 돼. 교재에 구체적인 상식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참조하고 또 신용카드를 썼을 때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하는 거. 그래서 신용카드 영수증 같은 거는 반드시 갖고 있고 이런 자료들을 쭉 모아가지고 나중에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라 하면은 잘 모아가지고 제출을 해보고 그리고 지금 책의 교재에 여러분들이 근로소득서에서 얼마를 납부할 것인지 계산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자료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계산을 해봐요. 해보고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금액하고 비교해서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